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엉덩관절로도 불립니다.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인 건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합니다. 고관절과 관련한 여러 질환들이 있고 고관절 충돌 증후군도 그중 하나입니다. 골반뼈와 허벅지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연골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양반 다리를 할 때나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 또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감염 질환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가운데서 언더 더 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관절의 변형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원인이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관절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관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생각은 합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는 뜻일까요? 아무래도 고관절이 이제 저희가 걸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체중을 지탱하고 네. 굉장히 기본적인 관절이기 때문에요. 네. 이 관절이 못 쓰게 되면 못 걷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무서워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관절이 어딘가요? 엉덩이 관절을 말하나요? 네, 용어가 낯설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몸에서 접히는 부분이 이 골반 쪽에 해당되는데 네. 그 양쪽 접히는 부분 앞쪽 이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반과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관절이죠. 네. 근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증후군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뭐 질환이 아닌가, 증상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보통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걸 하나의 진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대사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네. 이 고관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고관절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이 진단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빼고 요새는 그냥 고관절 충돌 이렇게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네. 고관절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통증이 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관절 네. 충돌 증후군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고관절은 그 대퇴에 머리 모양으로 생긴 대퇴 골두라는 곳이 있고요. 네. 골반에 소켓 모양의 비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잘 어울려서 볼 소켓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네. 그 볼 소켓 관절 중에 어느 한 부분 또는 양쪽 모두 뼈가 일부 돌출이 되고 튀어나와서 네. 움직일 때마다 충돌이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 충돌이 생기면서 고관절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인대들을 손상시켜서 통증을 벌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골반뼈와 허벅지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연골에 이제 손상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허벅지뼈로 불리는 대퇴골두와 골반뼈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생긴 경우도 많습니까? 네, 사람마다 관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덜 덮여 있어서 뼈가 좀 약하신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좀 뼈가 튀어나와서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라면서 뼈가 좀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선천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 후천적인 이유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걸까요? 고관절이 자꾸 부딪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후천적으로 뭔가 다쳐서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네. 아니면 관절염이 생겨서 뼈가 자꾸만 돌출이 되는 이유로도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네. 이제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사실 뼈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증상이 없는 분들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도요. 이런 뼈가 튀어나온 형태를 가진 분들이 무려 한 25% 정도나 되세요. 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이 지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활동량이 높고 네. 요새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고 뒤틀고 또 유튜브 영상에서 일어난 그런 스트레칭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좋지가 않은 거죠. 아.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과하게 움직일 경우 네.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충돌 형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퇴골두와 골반뼈가 부딪히면서 연골도 망가지고 통증도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관절 충돌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몸의 관절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연골도 있고 인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인대나 연골이 끼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손상을 받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고관절에서는 특히나 비구순이라는 연골이 있는데 네. 이런 비구순과 같은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 연골도 마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고관절 충돌이 이어질수록 연골 손상으로 인한 파열 위험까지 있는 거네요. 네, 일부 어느 정도의 충돌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러한 현상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고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파열 위험이 충돌 형태를 가지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라는 것이죠. 네. 뼈와 뼈 사이에 연골과 인대 손상이 좀 많이 생기면 비구순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비구순 파열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네, 보통 관절 와순이라고도 하고 뼈 바깥으로 약간 관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섬유 연골 같은 조직인데요. 네. 이게 그 뼈 사이에 끼면서 찢어지는 현상을 파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찢어지고 파열됐다라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긴 하십니다. 네.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찢어지고 닳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찢어질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로 마모가 되면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일단 괜찮았던 연골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연골이 사실 우리 관절에서 충격을 좀 줄여주고요. 네. 윤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손상되면 아무래도 연골이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파열이 된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의 고관절 상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통증이 또 주된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네. 정도 어떻게 아픈 건가요?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떤 표현들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고관절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다리가 안 된다라고 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양 사람들은 사실 양반다리를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그거는 곧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흔한 증상으로 또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움찔거리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가동 범위가 줄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서 오래 운전을 하다가 내릴 때 그 관절이 벌어지면서 아프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자다가 다리가 갑자기 벌어지거나 이럴 때도 이제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일단 양반 다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엉덩이 쪽이 좀 아픈 건가요? 고관절이 아프다고 할 때 이제 방향이 좀 중요하기도 한데요. 네. 보통 고관절 증상인 경우에는 고관절의 앞쪽,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라고 하죠. 네. 역시 앉았을 때 앞쪽에 접히는 부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우리가 흔히 엉덩이라고 하면은 둔부 쪽, 엉덩이 뒤쪽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고관절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관절보다는 허리 쪽 문제로 인해서 네.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네.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안쪽 접히는 부분이 좀 아픈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찌르는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의심할 수 있는 동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사자다리라고 하는데요.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는 동작, 다리 꼬는 동작이죠. 네. 그런 동작을 했을 때나 누워서 사자다리를 만들었을 때 역시 고관절 쪽에 찌르는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깍지를 끼고 무릎을 잡고 가슴까지 당긴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틀었을 때 이게 이제 사실 충돌을 유발하는 자세거든요. 네. 그럴 때 역시 고관절 통증이 나타나면 고관절 충돌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양반 다리를 해보거나 누워서 네. 숫자 4자 모양으로 다리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단을 위한 검사도 궁금합니다.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보이는 각도나 뼈가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진단 기준이 다 있는데요. 네. 시각적으로 좀 뼈가 튀어나온 형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충돌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뭐 CT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한가요? 소위 정밀 검사라고 할 때 CT나 MRI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무조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레이상에서 충돌이 의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 통증이 계속 유발될 경우 이게 이제 소위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으면 네.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연골의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찍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치료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야 하는 동작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위 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의 가장 먼저는 생활 습관 교정인데요. 네. 만약에 진단을 이제 고관절 충돌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들으셨다면 네. 이제 더 이상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좌식 생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를 가능하면 피하시고 네. 꼭 직업적으로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할 때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와 같이 고관절이 과도하게 굽히고 뒤틀리거나 꼬는 동작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는 소위 약물 복용을 하거나 반신욕과 같은 온찜질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쉬어주고 통증만 좋아지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를 피해라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돼도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되는 건 아닌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과연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아지실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 치료를 최소한 한 3, 4개월 정도 시행을 했을 때 네. 1년 뒤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의 환자들은 그냥 증상 없이 잘 지내시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 주신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관련된 수술인데요. 네. 이런 통증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되는데 네. 명백하게 MRI나 CT상에서 연골 손상이 명확하게 보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위험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일단 삶의 질과 관련된 수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을 결정하는 건 뭐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방지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찢어지고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관절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치료를 해서 더 이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수술법은 다양합니까? 관절경을 통한 수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는 관절을 열어서 크게 째고 튀어나온 부분을 깎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이런 수술 방법도 있었는데요. 네. 질환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침습적이고 회복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요새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죠. 관절에는 관절경이라고 하는데요. 관절경,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크게 찌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관절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반적인 정형외과에서 시행되는 관절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네. 회복이 빠르다는 큰 장점이 있죠. 네. 피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구멍만 뚫고요. 그래서 대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다음날 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절개 범위가 크지 않아서 상처도 적겠네요. 네, 보통 3개 또는 4개 정도, 한 1cm 미만 정도의 구멍만 뚫어서 관절경과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복강경 수술과도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상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또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 시술이냐 수술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관절경 수술도 엄연히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통 한 6주 정도, 한 달에서 6주 정도의 안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운동선수로 봤을 때 네. 운동으로 복귀하고 고강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대개 한 3, 4개월 이후라고 보게 됩니다. 네. 5, 6주 정도 안정이 필요하고 일단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점진적인 회복이 필요하죠. 네. 수술 후에 재발도 하나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깎고 연골을 다듬는 수술을 했을 때 그게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재발한다기보다는 통증이 좀 덜 호전되거나 네. 아니면 생활습관 교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연한 의미에서 뭐가 다시 튀어나와서 통증을 다시 유발하거나 이런 재발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네. 고관절은 우리가 서고 걷고 앉고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비롯해서 고관절 손상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좀 일상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앞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사람마다 고관절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운동과 스트레칭이 자꾸 강조가 되면서 네.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작이나 스트레칭 운동 동작을 하셨을 때 뭔가 통증이 나타나면은 네.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셔서 내가 과연 이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가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충돌 증후군은 고관절 충돌은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꺾기 동작들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낯선 질환이긴 한데 비구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고관절이 작은 형태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새 유행하는 계단 오르내리기나 무슨 만보 걷기나 좀 요새 헬스장에서 유행하는 천국의 계단 같은 운동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체중이 과하게 실리는 고강도 운동이 고관절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네. 이처럼 그 모양마다 다 달라서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관절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고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꺾기나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나 동작이 뭘까요? 역시 고관절의 형태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일반적인 형태시라면 뭐든 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이런 특정 형태의 관절을 가지신 분들에서는 소위 골관절을 연다든지 네. 요새 힙을 오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개 관절이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건강하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시는데 네. 사실 고관절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몸에 맞는 정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고관절을 유연하고 끝까지 꺾거나 비틀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염 질환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지만 여름철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위험들이 있죠. 계절의 특성상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감염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절적인 특성상 여름에는 세균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해서 그런 건가요? 네.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높은 온도와 습도가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매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네. 일단 방심하면 위험이 높아지는 식중독이 또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식중독하면 대장균, 살모넬라 많이 드는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여름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 특히 많습니다. 네. 네, 가을철 되면 바이러스 식중독도 많지만 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이기 만큼 네. 대장균, 살모넬라, 포도알균 이런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 역시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균이 금방 증식하기 쉬운 조건, 높은 온도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네. 조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세균이 잘 증식하지 않게 건조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만들어진 음식, 보관된 음식에도 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래 만든 음식은 즉각 즉각 소비하고 네. 오래 보관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경우는 다음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 응급실에 가기도 하지 않나요? 차이가 참 궁금한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 면역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음식의 식중독, 이제 세균에 오염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네. 모든 음식에 골고루 세균이 다 자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먹은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한 환자들, 어린이나 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소량의 음식을 오염된 소량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네. 식중독 증상이 빨리 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더 빨리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제 식중독 균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은 이제 섭취하고 반나절 만에 바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어떤 균은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설사나 이런 장염 증상으로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 상태, 면역 상태, 또 섭취량, 균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셨는데요. 식중독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설사, 복통, 구역감을 호소를 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집에서 쉬면서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대증 치료. 우리가 집에서 보리차나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마시고 네. 이제 조금 식사를 한 끼 두 끼 금식하면서 네.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는 특히 탈수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보리차나 이온 음료조차도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서 전혀
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열이 나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탈수 증상이 있거나 뭐 의식이 흐려지거나 하면 이제 병원에 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탈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토나 설사를 많이 할 경우 네. 이 탈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체액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네. 탈수 고위험군은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네. 구토나 설사가 탈수 위험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멈추지 않는 설사가 병원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갈 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복용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 설사를 멈추는 약, 지사제는 네. 위험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급성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장염에서 네. 지사제를 먹을 경우 이 장 안에 있는 세균이 설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장 안에 머물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멈추는 약, 지사제 복용은 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상담 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네.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식중독균이 만든 독소가 빠져나가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설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은 네. 초기 급성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또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처리도 신경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분들 중에 거동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구토를 하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거나 해서 호흡곤란 또 무호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누워 계시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네. 기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하셔야 됩니다. 네.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군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법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식중독을 예방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이제 조리를 하거나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입니다. 네. 그래서 식사 전에 우리 손 씻기 맨날 홍보하는 거, 그 조리하시는 분들도 조리하실 때 손 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조리 재료나 이런 것들은 신선한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네. 조리하는 장소를 건조하고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또한 이 요리 시에 우리가 그 육류나 어류 그리고 채소류를 다루는 도구들은 각각 분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냉동이나 냉장 같은 경우는 꼭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뭐 식재료나 조리 도구의 위생이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식품 이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냉장이나 냉동 식품의 경우에는 구분해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냉동실과 냉장실을 왔다 갔다 보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냉동되었던 음식이 일단 냉장실에 가서 해동 과정을 거치면 이미 다시 냉동을 시킨다고 해도 네. 그 안에 세균이 자라게 되면 냉동으로도 세균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실에 가서 이미 해동이 된 냉동 음식들은 다 그냥 드시거나
드시지 못하면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네. 다시 냉동실로 다시 보관했다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식중독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을 생각할 때 뭐 장염, 비브리오균 감염증,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또 A형 간염까지 모두 음식이나 오염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 수인성 전염병들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 감염된 또 사람이 요리를 하면서 네. 또 그 음식을 감염시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섭취하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세균성 이질도 있고요. 여러 질환들에서 원인균은 달라도 증상은 좀 비슷한가요? 네,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증상만 가지고는 저희가 감별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기는 네. 어렵고요. 네. 거의 유사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특히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경우는 유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행하고 나서 설사가 발생하고 열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저희가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행력이나 특이한 음식이나 이런 걸 섭취했을 때에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설사와 구토인 거죠? 예, 설사와 구토 증상이 네. 주고요. 이제 늦게 나타나는 이 감염성 장염일수록 발열이나 이런 전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수인성 전염병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수인성 감염 질환의 치료에서 잘 살펴야 하는 건 탈수와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거죠? 네, 수인성 감염 질환의 대부분의 증상이 소화기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구토, 구역감, 그리고 설사, 복통 등이기 때문에 네. 이 구토를 많이 하고 음식이나 물을 섭취를 잘 못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탈수에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또 설사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서 지사제는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주의해서 복용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사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사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 설사, 식중독 초기에 이 복용을 함부로 하시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고 더 장기간 진행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생제의 사용 역시 모든 식중독이 다 항균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균제의 사용도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이 심한 경우 항생제 사용으로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레지오넬라증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냉각 시설의 위생이 문제인 걸까요? 이 냉각수구가 오염돼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네. 그럼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뭔가요? 네, 레지오넬라균은요, 이런 식중독이 증상이 아니라 네. 주로 열과 기침, 감기 몸살 증상이 더 많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열과 기침, 감기, 몸살 같은 증상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크네요. 이게 폐렴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레지오넬라 폐렴도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 같은 경우는 네.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더 심하게 증상이나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레지오넬라균은 사람 간 전파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몇 년 전에도 일본의 온천수에서도 레지오넬라가 발견돼서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물의 오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름철 에어컨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네. 특히 냉각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물에 의해서 증기가 나오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습기나 이런 거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네. 새로운 물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물의 오염이라고 한다면 수영장 같은 단체 활동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수영장 물에 의해서는 잘 생기진 않는데요. 네. 레지오넬라균은 물을 흡입하면서 많이 생기긴 하지만 네.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진 않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영장 물은 소독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전파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네. 또 걱정이 되는 게 해충 번식입니다. 모기라든지 해충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있지 않나요? 네.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곤충 매개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인데요. 네. 네, 말라리아에 감염된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네. 저희가 걸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야외 활동, 야간이나 해지고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팔 긴 바지처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주변에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알을 낳고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나 네. 이런 곳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말라리아, 쯔쯔 가무시증도 있고요.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슷한가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라리아는 이제 말라리아 유행 시기가 보통 여름철이기 때문에 네. 주로 열이 많이 나고 말라리아는 이름이 가리켜주는 것처럼 3일열 말라리아는 3일마다 열이 납니다. 네. 물론 이제 병이 진행되면 매일 나기도 하지만 초기 중기까지는 3일마다 발열이 규칙적으로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쯔쯔가무시는 사실 계절성으로 가을철에 많이 생기고 진드기에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야외 활동 때 덥더라도 오히려 자외선 차단 때문에 약간 얇은 긴팔 긴 바지 같은 노출을 적게 하시는 게 좋겠고 네. 특히 이제 풀이나 이렇게 곤충이 많은 지역 가실 때에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야외 활동 시에 사용을 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네. 향수와 같은 모기가 좋아하는 그런 향을 야외 활동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감염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의 밀키웨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